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봉원입니다. 민주당이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명계 핵심 인사들을 조금 전 대거 단수 공천하고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 공천설이 파다한 서울 동작을 등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비명계와의 공천 갈등이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대장동 변호사비 대남용이라면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48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핫 이슈들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민주당 공천 학살 논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심사 결과 찐명,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호남에서 비명계의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받았고요. 이 대표 변호사들이 잇따라 공천 1차 고안문을 통과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거칠게 공천을 밀어붙이는 건 따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의원들이 아주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난장판 공천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디까지 민주당, 정통의 민주당을 이렇게 망가뜨릴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 정체불명 여론조사 관련해서 비선 조직이 돌렸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서울 동작구리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이 조금 전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이수진 의원의 서울 동작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수진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컷오프의 성격이고요. 곧바로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동작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리와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지금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면서 탈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의 공천을 사리와 비리, 모함으로 얼룩졌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호 실장님. 네네. 이수진 의원 곧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갈등 굉장히 더욱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더군다나 당 원로까지 나서서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지금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금 컷오프 내지는 전략공천 지역 선정으로 답이 돌아온 겁니다. 이건 어떤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냐면 아니다. 이제 원로 눈치 보지도 않고 또 비명계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 내 갈 길을 가겠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당하다라는 사인을 노웅래 이수진 의원한테 사실 이렇게 전략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서 답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이수진 의원이 탈당이 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당의 공천은 사천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지금 컷오프가 거의 확실시 됐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충격이 좀 더 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천이다라고 단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탈당 선언을 하시는 거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판단도 좀 드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어떤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공천 과정이 어떤 그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들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다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수진 의원이 곧바로 탈당을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공천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갈등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어떤 공천 과정을 보면 진짜 마이웨이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사람 공천 줘서 내년에 총선에서 뭐 100명, 50명도 좋다. 그러면 나를 가장 호위무사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대들지 않은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나는 배지 달겠다.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프로세스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천 자체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이냐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 왜곡돼서 친명, 본인의 변호인 뭐 이런 사람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공천 과정 자체가 너무나 투명하지 못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저런 반발은 나올 수 있지만 네. 지금 가면 갈수록 정도가 굉장히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혁신은 가죽을 뭐 벗기는 그런 말을 예. 하는데 가죽을 벗기려면 자기도 벗고요. 자기 친한 사람도 벗고 친명 비명 다 같이 혁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상대방 가죽을 벗기면서 이걸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가 갈 것인지가 예. 참 궁금해집니다. 예, 이수진 의원의 백브리핑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지역은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수진 의원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추미애 전 장관을 추미애 씨라고 표현했군요. 추미애 씨는 자신과 저와 10%포인트 차이 나는 걸로 나왔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아무리 전략 지역이라고 해도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건 명분이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신이 이재명 대표를 2선으로 후퇴하라,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건 가장 큰 이유가 백현동 판결문이다.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지금 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 우리 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데 너무 결과가 보인다. 서울에 있는 중도층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판결문을 보고 실망했을 거다. 서울 총선은 이제 너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수용이 안 돼서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당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수진 의원의 이런 탈당의 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수진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에서 이렇게 조금 이런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천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사전에 어떤 정지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수진 의원의 말씀처럼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어떤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건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된다기보다는 공관위에서 충분하게 이 지역이 어떤 중요한 지금 그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그런 지역을 지금 공천하기 위해서 당신의 경쟁력은 얼만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좀 논의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반발이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 지역구도 지금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노웅래 의원은 탈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잠시 뒤에도 노웅래 의원의 얘기도 전해드릴 거고요. 이수진 의원 탈당의 변 저희가 녹음이 목소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실제 현장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천 작업을 밀어붙이는 그 첫 번째 이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했죠. 권칠승 의원이 그거 가지고 뭐 저 고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발 안 하죠? 그거 고발하면 무고죄 될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대장동 관련자들이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대장동의 변호사들이 다 공천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대장동의 비밀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서울 겁니다. 공천을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대장동 변호사비를 공천으로 대납하는 거죠. 민영삼 원장님. 예. 지금 보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 그리고 김용 씨의 변호인 출신 후보들이 잇따라 공천 과정에서 살아남는 걸 두고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수진 의원의 탈당의 변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그 재판을 옹호하거나 또 재판에 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이런 보호막을 쳐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천을 주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여러 개 재판 리스크라든지 수사 리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대놓고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의원들에게는 가차 없이 무슨 전략 지역이네, 컷 오프네라는 이름으로 전부 내쫓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앞으로 본인의 이 방탄의 벽을 더 두텁게 쌓아 나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방탄을 지난번에 보면은요,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다 솎아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22대 있을 국회에서 본인의 방탄을 쌓아줄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집어넣는 이런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시 포함시키는 공천을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거가 변호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리고 더더구나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 변호인뿐만 아니라 정진상 씨, 그다음에 김용 씨의 그 변호인들까지도 대거 지금 공천에 순항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센스 있게 이것은 정치적 뇌물이다. 정치적 뇌물이다라고 일괄 정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백현동 판결문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 백현동 판결문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아닙니다. 김인섭 씨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진상 씨가 얼마나 그런 로비를 받았는지 그런 정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수진 의원의 얘기는 이걸 보니까 서울 총선은 끝났겠구나, 어려워졌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은 지금 공천에 순항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사건은 이제 이수진 의원이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백현동 말고 대장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현동 사건이 사실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보면 잘 귀에 안 닿아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그럼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와 무슨 관계고, 그 다음에 인사 청탁 관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백현동 사건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재명 대표 유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짜고 백현동을 어떻게 보면 해먹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느냐는 그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은 적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거나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수없이 얘기했지만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유준교사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네. 이걸 읽어보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이걸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법조인이 읽어보면 실상을 다 알 거예요. 지금 이수진 의원도 판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수진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양심상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변호사들이 대장동이랄지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런 변호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천에서 컷업되지 않고 순항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경력이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순항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공천이 왜 이렇게 정말로 난장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건 답이 뻔한 거예요. 민주당의 승리보다는 본인의 향후에 있는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예. 그다음에 자기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싹을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친명이랄지 비명을 다 이번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결론을 두고 프로세스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수진 의원은 공천 결과, 이번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런 자신이 뭔가 컷오프 될 걸 감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지지율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 지지율을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수진 의원이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에게 전략 공천을 주려고 이렇게 뭔가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수진 의원이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화했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탈당이라는 강수를 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이수진 의원이 백현동 사건 이거를 재판문, 판결문을 보면은 서울 총선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죠. 판결문의 내용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만 되어도 합리적이고 중도 성향이 강한 서울의 선거는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판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2, 3% 우세한 걸로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수진 의원은 10% 가까이 졌던 대선 후보 당신을 내가 지지했던 건 있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또 되물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처한 가장 큰 리스크, 실패의 위기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문제를 이수진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상황을 다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그 중요한 지역에 꽂아 넣기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과 해명도요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 네. 저희가 지금 이 이수진 의원의 탈당을 비중 있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수진 의원의 탈당이 변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이 백현동 사건 재판문을 보면 도저히 서울 총선은 힘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주에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난주에 지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왜 우리가 지금 이수진 의원의 탈당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민주당의 지금까지 억눌렸던 소리 중에 하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언젠가는 터질 텐데 더군다나 계속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판 결과들이 이제 계속 쏟아질 거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공천권, 즉 이재명 대표가 왜 대표가 되려고 했는지 왜 무리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진 바로 다음에 개항을 후보로 나갔다가 당권을 쥐었는지가 이제서야 나오는 것이죠. 즉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은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 했는데 입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꽉 억눌리고 한 상황이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터져 나온 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씁쓸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억눌렸던 소리들, 당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공유했던, 가슴속으로 공유했던 많은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 이제부터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이수진 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에서부터 이제 나올 것이다. 즉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노웅래 의원도 지금 그 똑같이 사법 리스크를 공격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만이 아닐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더 구체적으로 난 지금까지 이야기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변들이 저는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수진 의원의 이 울분 직접 보셔야지만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면 곧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수진 의원의 탈당의 변 제가 좀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추미애 씨라고 부르면서요. 여론조사가 추미애 씨가 나보다 뒤처진다고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건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지금 청년에 대한 배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내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건 백현동 판결문 때문이다. 지난주에 읽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 총선 결과가 보인다. 중도분들, 중도층이 이 판결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다. 서울 총선은 너무 어려워졌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작을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어떤 제대로 된 분석도 없고 무능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신 김진욱 대변인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수진 의원께서 오늘 상당히 격양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수진 의원의 격양된 그 발언이 과연 이 당에 또는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민주당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그 파급이 될 건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충분히 얼마든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당내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이걸 개선해보자고 하는 많은 그 시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탈당을 하는 변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수진 의원께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 대표하고 어떤 그 관계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말씀 나오시는 것들은 대부분이 추측이거나 좀 비약이거나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요. 이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이랄지 박용진 의원이 했던 말보다도 아마 이수진 의원의 이게 울분에 섞인 이런 말들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정치의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봐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재명의 사당화,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몇 년 동안 듣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뎌져요. 유권자와 국민들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지금 딱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백현동 판결문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백현동, 대장동은 민주당 의원들이 할지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조작이고 소설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자들도 그걸 또 따라서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백현동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수진 의원도 이거 말고 법조인으로서 더군다나 부장판사가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몸에 가슴속에만 담아놨던 얘기를 지금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백현동 판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공천이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백현동이 사실이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총선판에 영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신정현 위원님.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이 어떤 뭐 비리나 이런 결격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 후보보다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 이때 보통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여론조사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요. 보실까요? 이수진 의원이 나경원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나경원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이게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이수진 의원과 나경원 후보가 37대 41이 나왔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33, 그리고 나경원 44, 오차범위 밖의 수치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추미애 전 장관이 나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컷오프 시키고 추미애 씨를 전략 공천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했던 모든 어음들이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갚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갚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돈들은요, 상당한데 그 어음을 막기 위해서라면은요,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현동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더 앞서서 대북 송금 문제에서부터 대장동 문제, 6, 7개의 지금 사법 리스크들이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어음을 우리가 쌓아놨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모든 공천은 어디로 귀결되냐? 오직 방탄 정당, 방탄을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라인업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가장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으로 라인업을 할 것입니다. 아까 어떤 패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당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지? 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과거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의 대선 앞두고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당을 위해서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한마디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 줄 겁니다. 이수진 의원 용기 없었던 거 맞습니다. 왜 앞서서 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침묵했을까요? 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가 돼요. 그 말 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개딸 성향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사실상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격을 받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옳은 소리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래의 모습, 민주당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가리워졌는지를 한 분 한 분 양심 고백한다면 그것만으로 이분들이 이제까지 침묵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수진 의원, 전격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음에도 계속 눈 가리고 암묵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곧 밝혀질 것이고, 또한 이미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영상 원장님. 네. 이수진 의원의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굉장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본인의 이제 그 참담한 심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수진 의원 내용이 사욕, 그다음에 비리, 그리고 모함해서 자기를 쫓아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면서 후회하면서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 사욕이라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리 사욕을 본인이 백현동 재판 판결문을 인용해서 물러나라고, 물러나지 않으면 이번 민주당의 총선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찍힌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비리로 얽힌 지도부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비리는 이수진 의원의 비리가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모함해서 나를 버렸다. 이 부분은요,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요, 엿가락 공천 잣대를 가지고 아무런 그 밀실에서 자기를 함부로 재단해가지고 모함해서 결국엔 쫓아냈다. 그래서 모함해서 쫓아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그 지금 실행되고 있는 밀실 사천을
그 과정을 통렬하게 비판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수진 의원,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이수진 의원의 탈당 선언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과 관련된 언급은 백브리핑에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실제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언급을 했던 이 백현동 사건, 또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박균택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때 같이 동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이 사진을 활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면에 띄워지는 저 사진이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 백현동 사건으로 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때 그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가 휴게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활용하라면서 저 사진을 수행비서 시켜서 대화 장면을 찍게 하셨었습니다. 지금 와서 저 사진을 제가 활용하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대표께서 제 앞날을 생각해서 저렇게 일부러 찍어주셨구나라는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본인이 수사를 받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 신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시는 정말 인간적인 지도자구나.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도요. 이재명 대표와 셀카를 찍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당이 정말로 비명계의 반발이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는 당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국회의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종건 실장님. 네. 앞서 들으셨던 박균택 변호사가 나중에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라, 사진을 써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어떤 뜻으로 보십니까? 자,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자리입니다. 12시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균택 변호사는 혼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이재명 대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보인 바로 피의자 신분의 피의자가 자기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이겁니다. 먼 훗날에 이 사진이 쓰일 거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나중에 나와서 야, 내가 앞날을 이미 이렇게 예측하던 내 앞날 이렇게 보장해 주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공천에 대한 거래가 있는 현장을 자기가 지금 실토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저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인데 이 두 사람은 검찰에 대한 조사는 아무 생각이 없이 나를 이렇게 변호해 줬으니까 내가 이 사진으로서 보답을 하겠다. 나를 앞으로도 잘 이렇게 변호해달라, 방어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떠받들어서 너무나 인간적이다. 나한테 이제 이 대표가 이렇게 보증수표, 즉 공천에 대한 보증수표를 나눠 이렇게 하사를 했구나.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저는 들립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한 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대표로서의 공천 권리를 이렇게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양쪽 다 서로 대가를 얻는 행위.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사들을 이렇게 공천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호사, 특히나 이 사람은 광주 고검장을 한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호사로서 지금 자격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한 건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예. 추가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발표한 서울 동작을 그리고 서울 마포갑이죠. 이 두 곳인데 이수진 의원 탈당을 했고요. 노웅래 의원은 조금 전 당대표실 앞에서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침낭을 가지고 가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대표실 앞에서 철야 농성, 단식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이 조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실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 침낭을 가지고 가서 철야 단식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영삼 원장님, 노웅래 의원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었고요. 저희가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거라면 나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마 공천 여부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은 컷오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노웅래 의원을 그 사법 리스크 그걸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문제가 돼서 하면은 처음부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노웅래 의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연루된 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준을 내서 공정하게 했으면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저렇게 단식 농성까지 안 들어갔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걸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저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절차상에 있어서 노웅래 의원하고 또 기동민 의원인가요? 이런 몇 분을 가지고 818호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의원실에서 당 지도부하고 몇몇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뭐 실세라고 불리는 그런 의원들하고 넷이 모여가지고 누구누구를 컷오프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노웅래 의원을 살려줄 것인가, 이 기동민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논의했던 것이 지금 언론에 다 보도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2, 3일 전부터. 그런 것들 때문에 과정에서부터 이 절차도 또 승복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끌어오르니까 저렇게 이제 그 격렬한 그 항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또 단식 농성하는 것도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네. 김진욱 대변인, 이수진 의원 탈당했고 노웅래 의원은 지금 당 대표실 앞에서 철야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민주당의 정말 심각한 당내 진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상황을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전에 당의 지금 공천 상황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실망을 좀 안겨드리는 점에 대해서 사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당이 조금 더 좀 질서정연한 공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오늘같이 중요한 시점에 또 대표가 아까 또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도 좀 주고받고 이런 상황들을 관리하는 시점에 이 공천관리위원장과 어떤 이런 좀 조율하는 그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대표가 말씀하시고 또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대로 전략지역을 발표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당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는 건 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지역이 현역 위원들이 지금 뭐 없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했다거나 하는 지역 외에도 얼마든지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이게 판단이 되면 네. 그 전략 공천 그 위원회에다가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좀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건 좀 나눠서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국민들께 좀 송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요,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 대표실에 들어가서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을 확보했는데요.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노웅래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 당 대표실에 들어가서 침낭을 함께 들고 들어가서 앉아서 연좌 철야 농성을 시작한 그런 사진을 조금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해서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에게 놀아나서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나를 희생양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이수진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직격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나를 희생양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다. 당이 공천 독재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컷오프에 승복을 할 수 없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행동이 아마 당 대표실 앞이 아니라 당 대표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 대표실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방 안에서 연좌 농성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곳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 대표실이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나가지 않는다면 매주 3번 정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곳인데 저곳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그 의자 바로 앞에서 노웅래 의원이 지금 앉아 있고요. 옆에 보면 침낭이 보입니다. 여기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자막 나가는 것처럼 금품 재판을 받는 게 나 혼자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나를 희생양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좀 전에 기자 브리핑이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지금 민주당에 어떠한 경선 불복이나 어떠한 경선 리스크가 있느냐? 없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사와 우리 당사를 비교해봐라. 국민의힘 당사보다 우리가 훨씬 조용하고 우리는 굉장히 무난하게 지금 공천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이 단식 농성 사진이나 혹은 이수진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과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의 공통점은 바로 금기어를 이제 봉인을 해제했다는 겁니다. 이 당의 금기어는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이런 사건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앞으로도 더 많을 텐데요. 이 사건들을 이 당의 의원들은 한 번도 입에 제대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검사 독재라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비난해왔던 노웅래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입에서 이제서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내일부터 제가 다시 예언을 하건데 네.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즉 어저께 의총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저께까지 또 오늘까지 당의 원로들 국회의장 출신과 그다음에 전직 총리 출신들이 한 목소리로 이 당에서 진짜 한 번도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원로들이 다 문제가 있다. 빨리 교정하라. 빨리 바로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즉발적으로 바로 비명들을 이렇게 쳐내는 겁니다. 내일부터 더 속도를 내겠죠. 그러면 네. 더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금기어를 풀고 이제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발언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노웅래 의원이 지금 보셨던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실 안에서 지금 연좌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나눈 문담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저 영상이 들어온 대로 바로 그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일단은 부당 공천 결정에 항의하고 민주당의 공천이 바로 잡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략지역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신과 아무런 논의가 없이 발표가 된 거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적인 하자이고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짜맞춘 공천 횡포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즉각 책임을 지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컷오프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다. 왜 이런 전략지역 선정했는지, 컷오프를 왜 했는지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놓고 뒤로는 특정인을 위한 사천, 인위적인 공천을 해가지고는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패배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해서라도 내 몸이 으스러져서라도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이 모든 거의 시작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 다양한 사법적인 문제에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2번씩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문제만큼이나 사법적 문제에 얽혀 있는 사실 의원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또 적어도 내 측근에 대해서는 더 공정하게,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컷오프든 경선이든 어떠한 결과를 줘야 됐을 때 봐라, 내 측근은 이렇게 했다라고 명분을 줘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 측근들, 자기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변호사들에게는 온돌빵 내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니 그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웅래 의원 돈봉투 사건 연루됐기 때문에 원래의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이었으면 애초에 컷오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당원당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사법적 문제에서 완전히 올감해진 상태에서 거기에 의혹만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컷오프 시킨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전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의 문제의 해결점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시인하고 일선에서 온전히 물러났을 때 국민들도 이제는 민주당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한동훈 위원장뿐 아니라요.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어제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공천을 밀어붙이느냐 이렇게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더라도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하위 성적표를 받은 의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저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를 이렇게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모양새가 될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이지 지금. 민주당은 근본적인 질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거냐. 김지용 대변인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공천 내분이 극심한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던데 사전에 잡힌 약속이 있었답니다. 의원들과 의총보다 먼저 잡힌 사전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길 갔다는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했습니다.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어제 의총 개최 자체를 이재명 대표는 탐탁하게 생각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에서 져도 이재명 당만 만들면 된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당 원로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까지 나서서 당의 이런 내용을 비판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건 그 전에 있었던 비공식 일정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어제 의총은 그제 오후에 의원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의총에 참석을 해서 불만과 그 지금 당의 사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매우 좋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만한 또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천 과정이라는 게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공관위가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가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좀 심각하게 좀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의총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의총장에 있었던 의원들은 당연히 지금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질 수 있고요. 또 당의 원로분들도 이 과정들이 너무 소란한 거 아니냐. 앞으로 이 과정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더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당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을 관리해라.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뒷짐지고 뒤에 있지 말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하는 요청이셨지. 이 당의 이 공천 과정 자체가 완전히 난장판이 난 거다. 이런 비판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관위가 이재명 대표에게 놀아나서 꼭두각시 역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공관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 과정들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석 원장님, 예.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당 원로들이 당에다가 우려를 전달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서 과정에 뒤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개입을 좀 해라라는 지금 취지로 해석을 하셨거든요. 예.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보는 게는 불행하게도 지금 공관위에서 아주 포멀하게 공식적으로 하는 그 공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전략공천이라는 전략공관위 안규백 의원 위원장하는 이 두 군데의 공식 기구 말고 지금 언론 보도되고 지금 폭로된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네. 자, 문학진 전 의원이 얘기하셨던 경기도 팀, 그다음에 또 어느 언론 보도가 또 조선일보가 했던 818호 팀,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따로 어디 지도부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또 했던 그 팀. 그래서 지금 나온 것마저 3팀이에요. 그 공관위하고 전략공관위 말고도 이러기 때문에 이제 불평불만 이게 이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재명 대표의 그 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보여준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보고 더 그 갈등을 부추긴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SNS에다 글 올려가지고 내가 했었으면 김영주 의원을 점수를 더 줬을 것이다 하면서 김영주 의원이 그러니까요. 나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십시오. 라고 또 다시 반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져놓고 보면은요. 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 출석률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30%대예요. 어저께 우리 이 TV조선 정치다에서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상임위 출석률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만 30%대고 나머지 다 컷오프되고 아웃된 사람 10% 20%에 든 사람들 보니까 전부 80%대 출석률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김영주 부의장만 해도요 90%대 출석률이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놓고도 그다음에 오늘 이수진 그다음에 그 노웅래 의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또 가서 사진 찍고 예,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갈등의 국면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분노가 지금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국회 취재 기자들이요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총선 이후 8월에 열릴 그 차기 당권을 노리고 지금 공천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대표의 답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그 현역 하위 20%의 비명계 몰린 거 차기 당권 노린 거란 지적 나오는데요. 신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차기 당권을 노린 거냐라는 얘기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온 국민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시선과 정치인의 말이 다르면 그때부터 지지율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면서 봤던 것들은요. 약속이 어그러지는 순간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청년 정치인들이 곳곳에 출마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혁신위원회 때부터 또 총선 기획단까지 청년들이 출마하는 지역에는 경선을 보장한다. 이게 민주당의 원칙이었어요. 1년 전부터 줄곧 지금까지. 그런데 지역마다
지금 모두 다 청년들은 다 출마해서 컷오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화성을 지역의 전용기 의원이 준비하는 그 지역도 본인이 가까이 데리고 있었던 영입인재를 공천 주겠다 하면서 거기도 마저도 사실상 컷오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들이 파다하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국민들 앞에 그리고 의총장에 당당히 나서서 토론합시다. 지금의 민주당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본인의 비전을 설명해서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안 왔죠. 피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제 도의원할 때부터 4년 동안 겪어봤던 이재명 대표는 늘 그랬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형국이 등장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박차 나가거나 아예 불출석해버려요. 그런 일들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익숙한데 총선에서 지더라도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철학이 있다면 저렇게 안 할 겁니다. 네. 지금은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을 지키면 되는 호위무사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저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해요. 진짜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할까? 진짜 민주당의 꿈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침묵할까? 저는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쏟아져 나와야 전통의 민주당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비명 학살의 배경에 당권 도전이 있다, 당권 확보가 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반론을 하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건 좀 너무 나간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그 대패를 했다. 당대표가 그날로 당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총선 이후에 당권을 위해서 총선을 포기한다는 그런 대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당이 좀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좀 나고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민주당의 저력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늘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뭉쳤고 그 승리 이후에 모든 과실도 한꺼번에 같이 나누는 그런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단기간적으로는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의 당원들을 저는 믿고요. 민주당에서 그 과거에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22년 대선을 지고 바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했습니다. 네.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라는 당원들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4월 총선에서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지만 설령 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대표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요,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에 지역구 한 곳 그리고 비례대표 3명을 보장을 합의하는 걸 두고도 이재명 대표의 차기 당권 노린 거 아니냐, 대권을 향한 노림수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이런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입니다.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보당은요, 2014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픽 보시면요, 당시에 2014년에 위헌정당 심판에서 결론은 이랬어요. 찬성 8, 반대 1. 그러니까 여당에서 추천받은 사람이든 야당에서 추천받은 재판관이든 진보적 성향이든 보수적 성향이든 가리지 않고 재판관 절대 다수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을 했다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요. 이종건 실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통진당과의 이런 비례 정당의 합의라는 걸 두고 아니 이념 좌표가 왼쪽으로 이동할 텐데 중도표를 공략해야 하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재명 대표가
피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또는 자신보다 먼저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통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내칩니다. 그런데 거꾸로 손을 잡은 건 민주당의 어떤 정통이 아니라 이미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정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라고 해산 결정을 내린 그 정당의 후신과 손을 잡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정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생각만 약간 다를 뿐인 한 정당의 소속원들은 내치고 왜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는 전혀 다른 정당에 손을 내미는가? 왜 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최소한 민주당이 진보당의 강령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 없을 거예요. 저도 민주당이 가끔 너무나 좌파스럽다 그리고 종북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보당이 갖고 있는 강령 거의 반미와 함께 그들이 통진당 시절에 했던 아로 시절에 했던 그런 비밀 회합에서 나눈 대화 위에서 만약에 또다시 내려오면 우리는 해와 전화국을 들어가서 통신망을 마비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 다 판결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 상상이 전 안 갑니다. 누가 피고 누가 안지.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건 그야말로 개인의 어떤 생각이다. 그 어떤 정당의 이 비전이나 정당의 강령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연대를 함으로써 앞으로 민주당이 좀 더 지금보다 더 가벼워지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함께 연대를 한 정당들과 소수 정당과 함께 지금 전국을 흔들 수 있다 또는 자신의 방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라고밖에는 지금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선거연대 많이 했습니다. 정의당과 또는 통진당과 옛날 뭐 그런 어떤 민노당과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준 적은 없어요. 예. 지금 보도에 의하면 10여 명을 이번에 그 비례대표의 어떤 순번으로 앞세워주고요. 그 다음에는 선거 연대를 통해서 지역구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15석 정도는 최소한 이 진보당이라는 또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그러니까 헌재 결정으로서 합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문을 활짝 열어준다라는 비난까지도 감수할 무슨 유형의 자신의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입성을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받는 이 진보당의 전신격인 통합진보당 2014년 그 논란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 쳐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NLL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셨죠. 북의 체제를 비난하는 풍선을 날려보내서 평양상공에서 터지게 하는 반북단체 손수 격려하셨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민주화 정리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내로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입니다. 이석기를 비롯한 피청구인 소속의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관 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하였습니다.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여러분 지금 보신 이석기 전 의원, 이정희 전 의원은 없습니다만 진보당에는 여전히 당시 함께 활동했던 김재현 씨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요. 한미동맹 파기, 통일국가 건설, 재벌 해체, 사드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공약들을 지금 당의 강령이라고 홈페이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평가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는 4월 10일 이후에 내부의 어떤 권력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것만 신경 쓰잖아요. 4월 10일 이후에 당내 권력 지도가 그냥 친명, 통진당 이런 사람들만 채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당에 남게 되더라도 저는
전부 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만 깔리더라도 우리 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서 저 통진당화되는 민주당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민주당 패널분께 물어봤습니다만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얘기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에도 소위 찐명 후보들이 상당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경태 의원, 박찬대 의원, 박범계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남영희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대표가 혼자서 독방에서 정말 호롤단신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모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주변인들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함께 이재명 대표를 또 탓하고 계시는 건 맞아. 저는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제1원내정당 대표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한마디로 미친 정권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탄압, 야당 탄압이 진행됐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이수진 의원 또 노웅래 의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앞서 지금 보시는 이분들 모두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논란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옹호했던 그런 분들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공천 결과를요. 호위무사 군단이죠. 그리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스타일을 보면 모든 무리수를 써서라도 공천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한치도 어긋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 기준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호위무사냐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순서를 하고 그런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패널 중에 한 분이 내년 총선에서 지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물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보면 그건 이재명 대표 멘탈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떠한 공천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또 아까 우리가 통합비례정당과 관련해서도 진보당을 끌어들이는 거 보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의도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반납해서라도 자기의 호위무사들 그리고 지지 사람들을, 자기를 지켰던 사람들을 다 당선시키고 공천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익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총선에서 대패를 했다.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절대로 물러날 사람이 저는 아니다고 봐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총선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또 당대표를 한 번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연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또 자기가 민주당에서 어떠한 대표로서 어떤 영구집권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막 지역에 지금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광주 지역 1차 경선 결과도 충격을 줬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역을 누른 인사들이 모두 원외 친명계 인사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천 문제로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친명계 인사들은 속속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김진욱 대변인님, 광주에서 물론 총선을 치러봐야 알겠습니다만 광주,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예선이, 경선이 본선과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이런 광주에서 지금 현역 비명계 의원들이 탈락하고 찐명으로 불리는 정진욱
특보나 원외 친명 인사로 불렸던 정준호 변호사, 전진숙 후보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아서 또 논란입니다. 어떻게 좀 말씀 주실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요 말씀 드리기 직전에 짧게 한 말씀만 먼저 드리면 호위무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네 분, 좀 전에 거명하신 네 분 중에 두 분이 현직 최고위원이세요. 또 한 분은 그 직전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요. 그다음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170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공천을 준 것에 대해서 호위무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어제 경선 결과를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의 현역 의원들이 신인들에게 다 경선에서 패배한 것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정말 친명이기 때문에만 그런 혜택을 받았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평가를 지역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거는 한번 좀 따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세 분의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 경쟁을 했던 세 분은요.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신인이고 또 여성이고 그 정치적 가산점, 본인들의 경선 가산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합산되다 보니까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친명이기 때문에 어떤 어드밴티지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정현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광주 공천 결과에 대해서요? 뭐 최선을 다했겠죠. 신인 가산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정치인들이 일괄적으로 패배하고 소위 말하는 친명 중에서도 찐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또 언급했던 뭐 장경태, 남영희, 뭐 박찬대, 박범계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막말 구설수 때문에 심각한 당내 논란을 만들었던 분이기도 해요. 네. 당은 분명히 그때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 전에 막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친명 중에서 찐명이라고 불리는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수로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절차를 덮어섰을지언정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찐명 인사들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공천 속에 결함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이수진 의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당 대표실 안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현동 판결 언급하셨는데 언급하신 이유 이재명 당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 당의 당대표, 특히 총선을 이끌어야 될 당대표가 그 판결에 의하면 너무나 이 결과가 너무나 좀 보여서 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중도 이상의 많은 분들은 그 판결문을 보고 이미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 총선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총선 지휘를 다른 사람이 좀 하고 그분은 조금 물러나 있어야 그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고 그게 또 당대표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원을 한 건데 그것마저도 그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전해드렸던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공천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추미애 전 장관 전략공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도돼 왔는데요. 최근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 추미애 씨는 거의 뭐 10% 차이 나는 걸로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거죠. 이수진 의원이 전격 탈당을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하위 10에서 20% 평가를 통보받은 의원들 중에 당이 정한 공천 절차에 따라서 재심 신청을 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박용진 의원과 김한정 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의 재심 신청이 하루 만에 곧바로 기각됐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도 아마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이런 얘기가 필요 없지 않을까, 무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용진 의원, 김한정 의원 얘기에 따르면 재심을 논의하는 공관위 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자신들은 그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오후 2시 전에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박용진 의원 반발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진짜 더 납득되지 않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재심 신청하는데 저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총선에서 저런 걸 재심 받아주시야 하면 끝도 안도 없고, 그다음에 컷오프된 모든 의원들이 재심 신청할 거고요. 그 일부 누구는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재심을 받아줘서 아까 시험지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저게 만약 보여주면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평가에 관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게 있는데, 정성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점수를 본인이 볼 수 있어 버리면 이것이 외부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편파적으로 했고 과정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이 알려져 버리면 모든 공천과 관련된 시스템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이 저런 걸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박용진 의원은 좀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용진 의원 컷오프가 아니죠. 10% 평가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언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여론이면 적어도 자기는 좀 구제해 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예 공관위에서 그 재심 여부를 평가하기 전에 심사도 않고 그냥 바로 기각 결정 내려서 통보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절차에 있어서 좀 하자가 많이 있고, 모든 것이 결과를 딱 정해놓고 그 과정이 가고 있다. 그러면 아까 이재명 대표는 개입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를 보면 그 안에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명수를 세하려 보면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이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들으신 박용진 의원도 공천 심사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청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나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요, 내가 모든 걸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 들어보시죠.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왜 나는 하위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평가한 주체나 이걸 관리해야 될 주체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주장일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민영삼 원장님.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내가 결과를 쥐고 있고 내가 통보만 하기 때문에 나밖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들어보면 의원들 상호평가에서, 당원들 평가에서 0점을 받은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면 평가를 해가지고 그 세평도 이제 그 포함되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저게 정성 평가 아닙니까? 그 정성 평가는요. 어느 정당의 어느 공천이든지 간에 정성 평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이제 엿가락 공천으로 마음대로 이제 그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그런 그 폐해가 여태까지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진짜로 자랑했지 않습니까?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근데 그 시스템 공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해당되는 의원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동료 의원들을 1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호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점수 나왔는데 왜 항의하느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좀 이렇게 당내 분위기를 갈등을 이렇게 좀 그 해소시켜가면서 이렇게 포용해 나려고 하는 게 통합의 이런 태도는 좀 안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앞으로는 진짜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그 공간위원장한테 공간위원장이 절차에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 결과를 갖다가 그 국민의힘처럼 발표를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런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신정현 의원님. 누군가는 0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논의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친명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집단적으로 0점을 주는 그런 상호평가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비극이죠. 이거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사조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럼 비명계가 한두 명이면은 그렇게 말을 성립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다 99%가 친명이고 비명계 한둘이다. 근데 3분의 1, 뭐 절반 가까이는 비명으로 분류됩니다. 나머지는 친명으로 분류가 돼요. 모두가 담합해서 빵점 주자고 하지 않는 이상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빵점이다, 뭐 누군지 알겠죠라는 말 속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들립니다. 답은 정해졌어. 너는 나가. 이거 상황 파악 안 되니? 전 이렇게 들려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해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국민들 봤을 때 삼성 바이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그리고 유치원 3법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에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상품으로 드러내 보여줬던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서의 박용진이 왜 하위 10%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드러냈어야 되는데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상호평가할 때 같은 양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그 빵점이라는 말은요, 저는 오히려 이 박용진 의원이 빵점 맞았을 겁니다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박용진은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맞춘 겁니다라고밖에 들리지 않아서 매우 불쾌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앞서서도 강조하지만 더 솔직하시면 국민들 납득합니다. 이재명 사당화 만들고 싶고 이제까지 민주당의 가치와 전통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재명 사당화에 힘 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은 뽑겠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당을 만들어 가시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소속돼 있는 새로운 미래는 오히려 진짜 민주당을 표명하는데 그 차이점을 저는 오히려 극명히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나가고 있는 저 글자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점을 받은 분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짐작할 수 있는 분일 것 같다. 짐작할 수 있는 분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러면서 비명계에서는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냐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살며시 미소를 지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비명계는 아니 그 동료 의원들을 0점이라고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이 이렇게 논란인데 어떻게 당대표가 웃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대표의 태도 하나하나 또 그 미소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들을 나눌 정도로 당이 굉장히 첨예한 그런 입장들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미소를 지었냐 안 지었냐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당이 객관적으로 그 다면 평가를 할 수 있고 시스템 그 평가 선출직 공직자의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해 왔다면 그 방식들을 일단은 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방식들이 그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에러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에러가 이번에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다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수정해서 다음부터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뭐 대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조롱하듯이 뭐 미소를 지었다. 이런 거는 매우 지엽적인 얘기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그런 것과 지금 뭐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사퇴 요구에 대한 생각도 얘기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사퇴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런 말하면서 또 웃네요. 아주 멘탈이 아주 강하신 분이고 그 공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 정통 제1야당이 난장판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결과에 어떻든 본인이 공천에 관여하든 관여하지 않았던 저건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컷업당한 그런 의원이 당대표로 와서 단식을 합니까?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자신이 공정하게 공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태도를 취하는 거 맞지 않죠. 공관위에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렇게 실실 웃어가면서 저런 얘기하는 것은 어떤 본인의 어떤 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민정삼,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의 어떤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의를 생각해야죠. 체포 동의안대 가결했냐, 가결하지 않았느냐, 자기에게 물러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총선 승리를 위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본인의 어떤 저런 뭐 언사도 그렇고요. 공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사리사욕적이고 본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정말 객관적이어야 할 공당의 공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아까 뭐 조롱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데 아니 공천에서 다 떨어진 사람한테 나는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의정활동 잘하신 분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얘기고 뒤통수 치고 배 만져주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것은 비아냥거리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일단은 공천 파동에 대한 대하는 태도에서도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영삼 원장님께 마지막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이 민주당이 정해놓은 그 시스템 그래서 공관위원회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정말 당의 책임자로서 먼저 이런 과정에서 지금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당을 화합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이 그래서 많은 지금 의원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는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리사욕 때문에 이런 그 정정당당하고 공정해야 될 공천이 밀실로 사천으로 돼가고 있다라고 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격전지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후보들의 유세 활동도 화제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인 인천 계양을에서는요.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죠. 이천수 씨가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아서 또 화제입니다. 당내 경쟁 상대였던 윤형선 예비 후보도요. 원 전 장관 지지를 선언하면서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계양은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경기를 이 시간이고 저와 어머니의 문제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안희정 위원장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그 큰 뜻을 개양 발전의 결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서 대학, 대학 변화가 없다고 많이 느꼈었고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저는 원희룡 후보님의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마무리했고요. 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어느 어디가 대학 곳곳을 누리면서 인사드리고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종훈 실장님. 네네. 보니까 이천수 전 선수는 지난번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고 나서서 화제인데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지난번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또 송영길 후보를 맞아요. 지지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천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인천 계양동에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고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보를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 2020년에도 송영길 후보를 지원한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당을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당원이 아니라면 특정 후보 위주로 해서 그 후보의 능력을 지원한다라는 시각으로 봐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원희룡 후보를 왜 지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주도에서 인연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주도 지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천수 전 감독을 보면 축구에 대한 사랑이 또 남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축구의 저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주여고 축구부가 존폐 기로에 달려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 어쨌든 도지사였던 원희룡 지사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무 어떤 후보를 지원한다 또 어떤 정당을 지원한다는 것을 두고 좌표를 찍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지원하는 후보가 있다면 지원하는 후보를 박수를 치고 또 지원하지 않는 후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예인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영이든 상관없이 너무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종훈 실장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보태거나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앵커 멘트를 제가 미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빼앗지 않겠습니다. 네네. 예, 이천수 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화제가 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의 설전인데요. 조 전 장관이 며칠 전에 내기를 건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경동시장에서 생닭을 들었던 걸 두고 기괴하다. 안 먹었다는데 5만 원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닭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정치인이 흔드는 모습은 털이 다 뽑히고 목이 잘린 생닭을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했거든요. 추측건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생닭을 잡아야 된다. 생닭을 잡고 드러내서 흔들면 서민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생닭을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데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어렵게 살고 정말 하루하루 힘든 생활이시고 이런 국민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신정현 위원님. 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분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마를 강행하셔놓고 정작 국민들 상대로 한다는 말이
뭐 생닭 거기에 5만 원 걸겠다는 거냐? 그게 뭡니까? 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네, 뭐 그 화법이 두 사람 좀 비슷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화법과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 둘이 되게 비슷해요. 자그마한 디테일 하나 가지고 말싸움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서 이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대체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가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 행보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통적인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하겠다라고 말한 양반이 여전히 전통시장에 서민들이 먹을 것 같은 생닭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플레이를 한다. 서민 코스프레하는 모습들 그거 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습도 상당히 기괴해 보인 건 맞아요. 앞서서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곳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대로 스타벅스를 못 가고 있는데 스타벅스 서민은 갑니다. 매일 가는 게 아니신 이상 먹을 수 있어요. 굳이 서민들이 그런 말 들었을 때 얼굴 찡그릴 수 있을 만한 여의도 문법 정말 탈피하시는 것이 한동훈 장관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전에 저희 앞서서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 얘기를 하면서요. 이종호 실장님이 진보당이 15석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진보당은 비례추천 3명에 지역구 1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대 4석을 확보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정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